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짐을 안고 후회하며 떠나는 겁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체면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소진하다가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가슴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무거운 한숨이 먼저 나오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삶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들 눈치 보며 체면 지키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이른이 되니 알겠더군요. 우리는 평생 짐만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걸. 가족이라는 짐, 의무라는 짐, 기대라는 짐, 체면이라는 짐, 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며 삽니다. 명절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전화 한 통 오기를 바라고 용돈이라도 보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 걱정, 요양원비 걱정에 있는 돈마저 쓰지 못하고 통장만 들여다보며 불안해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돈 아깝다고 집에만 있습니다. 건강도 집착이 됩니다. 이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하고 매일 몇 호천보를 걸어야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병을 만듭니다. 체면은 또 어떻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편한 것도 못 입고 불편하게 삽니다. 과거의 후회도 우리를 붙잡습니다. 더 잘할 걸, 더 모을 걸, 다르게 살 걸, 끝없는 후회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는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홀가분하게 살 수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려놓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무언가 하나는 내려놓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어지실 겁니다. 서울 변두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이신 이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판을 다니셨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내 밥을 굶어도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대주셨고 내 옷 한 벌 안 사도 아이들 옷은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다 크고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 작은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고 자식들이 잘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긴 했지만 몇 시간 있다가
바쁘다며 떠났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와도 통화가 짧으면 속상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 할머니는 괜찮다고 다들 바쁘니까 그렇다고 달랬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몇천만 원 있었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들어갈까봐 나중에 요양원 갈 일이 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거절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집에서 먹으면 된다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며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에 불안해했습니다. 건강도 집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만보를 걸었습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었지만 건강에 안 좋다며 참았습니다. 현미밥에 채소만 먹고 영양제는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처음 며칠만 와보고 바쁘다며 연락만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몇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조심했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돈은 아무리 모아도 병원비로 나가고 건강은 조심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매일 불안하고 서운하고 초조했던 것 같다. 퇴원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면 반갑고 안 오면 그러려니 했습니다. 먼저 짧게 안부 전화를 하고 바쁘면 끊었습니다. 돈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건강도 적당히만 챙겼습니다. 가끔은 짜장면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었습니다. 운동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얼굴에 웃음도 늘어났고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할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남편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를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홀가분하게 살다 가고 싶다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홀가분하게 떠나려면 먼저 홀가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병이 와서야 깨달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자식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돈이 이만큼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고 건강이 완벽해야 한다고 강박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가 극대화된다고. 자식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선택이 있고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미래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병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다 보니 우리는 평생 불안합니다.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하고 싸우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은 김영수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식이 왜 전화를 안 하나? 내 건강은 괜찮을까?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걱정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떠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다 떠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겁게 살다 후회하며 떠날 것인가? 아니면 홀가분하게 살다 미련 없이 떠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 우리 손에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병이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걸던 기대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먹고 싶었던 음식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입지 않는 옷 하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홀가분하게 살다 떠나기 위한 7가지 비결을,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편안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홀가분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7가지 모두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자식은 이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습니까? 우리도 바빴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그러려니 하세요. 전화가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내가 먼저 짧게 안부만 묻고 끊으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있는 돈으로 지금 행복하게 사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데 10,000원, 20,000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행 한번 가는데 50만 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둬도 결국 병원비로 나가거나 자식들이 물려받습니다. 정작 나는 평생 가지고 싶은 건 못하고 가는 겁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통장 잔고가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겁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며 즐기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풍요롭게 사는 것이 진짜 부입니다. 세 번째, 건강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조심하고 하루 종일 건강 걱정만 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끔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만 하세요. 짜장면도 먹고 싶으면 먹고 삼겹살도 먹고 싶으면 드세요. 매일 현미밥에 채소만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입니까? 억지로 하는 건강 관리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산책이 좋으면 산책하고 등산이 좋으면 등산하세요.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보너스입니다. 그 보너스를 스트레스 받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세요.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편한 옷 입고 도움 필요하면 청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동네 나가는데 무슨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갑니까? 추리닝 입고 편하게 나가세요. 남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우리만 혼자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배우세요. 아는 척 하다가 오히려 더 창피해집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청하세요. 나이가 들면 도움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편하게 사는 게 가장 멋진 겁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더 열심히 살 걸, 더 많이 벌 걸, 다르게 할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용서하세요. 과거의 상처도 용서하세요.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 자식한테 받은 상처, 형제한테 받은 상처, 10년 전, 20년 전 일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픈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오늘을 사세요. 여섯 번째, 소유물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입지도 않는 옷, 쓰지도 않는 그릇, 볼 일도 없는 앨범,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각종 물건들. 1년 동안 안 쓴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어차피 안 쓸 겁니다. 지금까지 안 쓴 걸 앞으로 쓸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쓸 수 있으면 기부하고 아니면 버리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주변이 깔끔해지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치워야 할 짐을 지금 줄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자식들이 며칠씩 시간 내서 우리 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세요.
7번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습니다. 그걸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순서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며 시간 낭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유언장을 쓰고 장례 방식을 정하고 싶은 말을 남기세요. 이게 불길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책임감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준비를 해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자식이 전화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문제입니다. 늙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그것만 바꿔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식에게 기대하던 마음 하나를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그냥 안부 전화 한 통만 짧게 하고 끊으세요. 바쁘면 어때요? 건강하면 됐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하나를 오늘 드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주문하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입지 않는 옷 한 벌을 오늘 정리하사세요. 옷장 한 칸이라도 비우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이런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홀가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관계도 갖고 가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을 전하세요.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았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해보세요.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기대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이런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게 홀가분한 삶의 시작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사랑과 감사로 채우세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한 게 3가지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행한 것만 보이던 삶에서 행복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큼 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무겁게 살지 마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기대를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가볍게 웃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미련 없이 아름답게 떠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들은 7가지 중에서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까? 돈에 대한 불안입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웃음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며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홀가분하게 살아갑시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7가지 비결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실천하셔도 좋고 여러 개를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저는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홀가분하게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아름답게 떠나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안 아프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 5가지. 내 몸 내가 챙기는 법. 노후 지혜 100세 건강. 지금 당장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내일 쓰러진다면 누가 여러분을 돌봐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은 자기 생활하기 바쁘고 친구들은 연락도 뜸해졌고 배우자마저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우리 어르신들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매일 이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혼자 쓰러져 계신 어르신을 발견한 것이 이틀 후, 사흘 후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도 제대로 오지 않고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병원 복도에서 홀로 신음하시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건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두가 여러분을 찾습니다. 등산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행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쓰러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돌봐야 할 짐이 됩니다. 자녀들은 입으로는 효도하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속삭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습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부담스럽고 미안하다며 발길을 돌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혼자가 됩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건강했을 때 더 잘 챙길 걸, 그때 병원에 갈 걸, 그때 운동을 시작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60살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겁니다. 감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폐렴이 되고 폐렴이 폐혈증이 되어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진 것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그대로 침대에 신세를 지다가 몇 달 후 폐렴으로 숨을 거둡니다. 치아가 아파 음식을 제대로 못 먹다가 영양실조로 근육이 녹아내리고 결국 거동도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우리 집안은 장수 가문이야. 아직 시간이 있어.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겨우 80대 중반이고 건강하게 그 나이까지 사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침대에 누워 있거나 요양원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고 먹고 웃으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70, 80에 쓰러져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친구들에게 잊혀지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막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계점을 넘어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늘이 그래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붕괴의 신호들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존엄하게, 건강하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영상을 모두 시청 후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내용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이순덕, 올해 83살 할머니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평생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셨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눈썰미도 남달랐습니다.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시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죠.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면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편 박종수 할아버지와는 50년을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저녁에 잠들 때도 할아버지 손을 잡고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당연한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날을 버티시다가 결국 할머니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려니 목이 메고 텔레비전을 켜도 옆자리가 너무 허전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식욕이 떨어지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밤에는 잠도 깊이 오지 않아 새벽마다 깨서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또 밤이 이렇게 길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2달 만에 체중이 7kg이나 빠지셨습니다. 걸을 때도 힘이 없어 비틀거리셨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녀들이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뭐하러, 어차피 늙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셨습니다. 욕실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것입니다. 할머니는 소리를 질렀지만 혼자 사는 집이라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파. 누가 좀 도와줘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시간을 욕실 바닥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욕실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했고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누워 계시다 보니 욕창이 생겼고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석 달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제 나는 끝이구나. 더 이상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지만 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서전 쓰기 모임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자서전을 써, 이제 끝난 인생인데.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나가 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이야기, 자녀를 키운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손녀와 함께 그림 일기를 쓰며 매일 아침을 기다리십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쓸까? 손녀가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 그렇게 할머니는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이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단순히 한 어르신의 슬프고 다행스러운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것은 단순히 욕실이 미끄러워서가 아닙니다. 남편을 잃은 후 외로움과 상실감이 할머니의 식욕을 앗아갔고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약해졌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니 균형 감각이 떨어졌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후에는 혼자 계셨기 때문에 8시간이나 방치되어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관계가 단절되면 생명력도 약해집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삶의 의미를 잃으면 몸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나 혼자 뭐하러 밥을 먹고 옷을 입지? 이런 생각이 할머니의 면역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무기력감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즉,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부르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할머니가 자서전 쓰기 모임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이 의미 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할머니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할머니가 고관절 골절과 폐렴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손녀와 함께 그림 일기를 쓴다는 작은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건강 붕괴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식욕 감소, 수면 장애, 체중 감소, 근력 저하, 이 모든 신호가 미리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가족들도 그것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만약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영양 상태를 점검하고 근력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넘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어내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100세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욕실에서 8시간을 누워 계셔야 했던 이유는 혼자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살았더라면 아니면 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 삶을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큼 사망률을 높입니다.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혼자 집에 계시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밥맛이 없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혼자 가기 두려워서.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작은 문제가 큰 병이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관심입니다. 내 부모님은 오늘 밥을 드셨을까? 혼자 사시는 옆집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요즘 연락이 뜸한 친구는 건강하실까? 이런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50대, 60대인 여러분도 언젠가는 70, 80이 됩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함께할 사람들, 서로 안부를 묻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손주와 그림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기다리게 되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괜찮다고 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 식단을 완전히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100세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우울감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작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 작은 행동은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 순환이 나빠지고 노폐물이 쌓이고 변비가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몸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하루 8잔이 어렵다면 4잔부터 시작하세요. 식사 전에 한 잔, 산책 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작은 행동은 제대로 씹어 먹기입니다.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대충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드시는 경우 그냥 때우는 식사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잘 씹는 것은 소화에도 좋고 영양 흡수에도 좋고 턱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한 입에 30번씩 씹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식사해 보세요. 음식의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식사 시간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음식에 집중해 보세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네 번째 작은 행동은 하루 한 통의 전화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밥은 드셨어요? 이런 짧은 대화도 좋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보세요. 오늘 아침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봤어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통화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행동은 내 역할 만들기입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손녀와 그림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작은 일을 만들어 보세요. 화분에 물 주기, 반려동물 돌보기, 동네 청소하기, 복지관 봉사활동, 손주 숙제 봐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는 복지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라고 정해보세요. 그 시간을 위해 일주일을 준비하고 그 시간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가세요. 이제 관계를 가꾸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려주고 잡초를 뽑아야 꽃이 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멀어지고 관심을 주어야 가까워집니다. 첫 번째 관계 습관은 먼저 연락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며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연락하세요.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관심을 보이세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계에서 자존심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입니다. 두 번째 관계 습관은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이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동네 친구들과 산책 모임을 만들거나 동창들과 점심 모임을 정하거나 교회나 절에서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는다는 약속을 정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 약속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합니다. 세 번째 관계 습관은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세요.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함께 산책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마법과 같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분이 우리를 더 자주 만나게 하고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고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딸이 할머니에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 모임에 나가라고 권하고 손녀와 함께 그림 일기를 쓰게 하고 엄마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말해 준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만남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100세 건강의 핵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건강하게 100년을 산다는 것은 혼자 100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100년을 걷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수천 명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반대로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은 더 일찍 건강이 나빠지고 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행동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후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셔 보세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 하루를 계획해 보세요. 손주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해보세요. 동네 복지관에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그 한 가지가 내일 두 가지가 되고 모레 세 가지가 되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시작한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건강한 100년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아프지 않고 누워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걷고 먹고 웃을 수 있는 삶, 그 삶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것이 몇 번째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 햇빛 맞이하기. 두 번째, 물 마시기. 세 번째, 천천히 씹어 먹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역할 만들기. 여섯 번째, 먼저 연락하기. 일곱 번째,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여덟 번째, 감사 표현하기.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고 저에게는 더 유익한 글을 쓸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이 글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의 100세 건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100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